안녕하십니까. 이제 강의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65개의 테이프에서, 지금 이 테이프의 강의가 56회의 강의가 되니까, 이제 종반전에 접어듭니다. 제 강의 테이프는 이제 앞에서부터 쭉 순차적으로 들어야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를 도울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누차 드렸는데, 조금 안타까운 일은 이게 한 편 강의가 보통 이제 55분 정도를 가지고 제가 편집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제가 60분 촬영을 합니다만 중간에 이제 편집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라지는 부분도 있고, 왜 그러냐면은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은 저 편집하는 과정에서 손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30분에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려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 1시간에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 1시간의 시간 분량하고 30분의 시간 분량을 정확하게 맞추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제가 교재를 일일이 남의 손을 거치는 게 아니라 제가 일일이 만들면서 시간을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히 잘 맞춰오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65편을 촬영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조금 시간이 쫓기면서 끝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충분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그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면 강의실에서 여러분들하고 상대적으로 쌍방향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주어진 시간에 스튜디오에서 그 주어진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시간적인 제한이라든지 이런 공간적인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 이 테이프를 들어주시면은 상당히, 저로서는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테이프 65개를 제가, 지금 이 제작진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으면은 아마 엄두를 못 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촬영을 해보니까, 이 교재를 직접 만들고 수정을 하고 촬영을 하고 또 편집하는 과정에서 다시 조정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상당히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큰 그 어려움 없이 제작진들이 상당히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정리를 해가는 과정이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간적인 제한이라든지 공간적인 제한 때문에 본의 아니게 어떤 조금 설명에 과부족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재를 충분히 내드렸으니까 그 교재를 가지고 제 설명 가지면은 그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을 나눠놓고 제가 설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가지고 듣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면은 이 부족한 부분들을 더 깊은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거기다 더 보완을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뼈대를 형성하는데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번 시간에 강의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방폭 설비인데 상당히 국내 설비로는 상당히 골치 아픈 얘기입니다. 시험에도 앞으로 자주 나오게 될 거고 상당히 이게 이슈가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국내에는요, 국내에 여러분들이 여천화학단지라든지 이렇게 이 화학 프렌트 쪽이 많은 그 단지에 공단에 보게 되면은 공단의 프렌트를 다루는, 프렌트 설비의 위험물질을 다루는 설비의 코드가 어디에 되어 있냐면 미국의 NFPA, 지금 저희가 지금 NEC 공직교육위원회 인정받은 데죠. 내셔널 파이어 프로텍션 어소시에이션에 서 정한 NFC 코드에 의해서 하는 그 공장을 완성해가지고 지금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요 미국의 API 코드가 있어요. 이건 파이프 쪽에 이 위험물질을 다루는 파이프 공장 쪽에서의 그 코드입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드입니다. 이거에 의해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IEC 코드, 이거는 실제로 국제적인 말이 앞에서 그렇지 앞에서 얘기했지만 항상 이건 유로 코드입니다. 유로 코드. 유로 코드에 의해서 위험 물질을 다루는 그 방폭 설비에
그 설비에 방폭 설비를 해놓은 경우가 있다. 심지어는 일본 코드에 의해서, 일본 거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국내법에서는 어느 것도 이거를 제한을 못합니다. 지금 국내에 위험물 가스, 위험물 가스 저장소, 그 다음에 용기 이런 거에 대한 그 코드가 다 있거든요. 저 법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화력 발전소라든지 그 다음에 그 어떤 화학 공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실제 이것이 정확하게 적용이 되고 있느냐 그렇지만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완벽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외국에서 물품을 엔지니어링을 하는 회사에서는 미국 회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NFC 코드로 해라. API 코드로 해달라. 만약에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에서는 IC 코드로 해달라. 일본에서 만약에 차관을 도입해가지고 일본에서 모든 거기에 제조 공정 설비를 들여오는 데는 일본 설비, 일본 코드로 해달라.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한국은 이 세 개 코드가 복합적으로 굴러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요. 예? 자, 이거 어떻게 하죠? 이 방폭 설비를 국내에 방폭 설비는 미국 거, 유럽 거, 일본 것이 복합적으로 설치가 돼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지금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WTO가 돼서 이 TBT 협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전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요? 미국 시스템 들어와 있죠. 수용가는 일본 거죠. 또 이제 IC 거로 들어오면 유럽 거에 들어오는 거죠. 이 한국 시장에 미국 거, 유럽 거, 일본 거 이렇게 어떻게 혼재가 돼가지고 믹스가 돼가지고 돌아가는 입장이라고요. 이게 상당히 보통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이게 전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방폭 설비는 아주 특히 아주 이런 부분에서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그런데 노동부에서 이제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 생각을 많이 해서 방폭에 대한 부분을 이제 코드를 제정해 놓고 산업안전보건법에다가 해서 발표도 하고 이렇게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다가 국내에서는 미국의 NFC 코드와 API로 되어 있는 것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점유율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미국의 NFC하고 API 코드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다. 또 이 IC 코드로 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히 어느 정도 좀 분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NFC하고 API 코드가 상당히 50%를 넘는 범주로 설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일본 것이 또 약간의 방폭 설비가 되어 있는 거고.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WTO의 TBT를 이제 따라야 되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참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거죠. 어느 기술자가, 어느 교수가, 어느 학회에서, 어느 단체에서 이 부분을 주도적으로 가져갈 거냐 하는 것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미국 같은 경우는 워킹 그룹이라는 것이 위에 있어가지고 이 워킹 그룹 밑에 테크니컬 커미티 TC가 분야별로 쫙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응?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방폭 설비를 다루는 워킹 그룹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WG라고 하는데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 워킹 그룹 밑에 전기 방폭 설비를 다루는 테크니컬 커미티가 있고 그 다음에 화학 방폭 설비를 다루는 테크니컬 커미티가 있고 파이핑에 방폭 설비를 다루는 테크니컬 커미티가 있고 이런 식으로다가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여기서 다 만들어서 코드를 만들어서 워킹 그룹에서 논의해가지고 국제 코드를 만드는 이런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 거를 어차피 우리는 모방을 하고 베낄 수밖에 없는데 베끼는 것도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로는 세 가지로 이렇게 혼재가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이걸 전부 다를 얘기합니다. 전부 다를. 네? 그럼 어느 것이 옳다, 어디로 가야 되자. 이걸 갖다 이 얘기를 못해요.
왜? 국내가 지금 어떻게 돼? 이게 다 믹스가 돼가지고 돌아가니까. 에?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죠. 앞으로 전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전기는 뭐 완전히 이게 미국 NESC로 돼 있으니까 항상 얘기하는 대로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NEC로 가는 것이 우리 쪽에서는 이 시스템에다가 한국을 일원화를 시켜버리잖아요. 이렇게 하나로다가. 여기 유럽 거 들어가 있죠. 일본 거 들어가 있죠. 에? 일본은 의식적으로다가 미국 걸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유럽 거로 가면서 일본 것도 자기 거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이 일본 거를 베끼다 보면 이 세계가 다 혼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에? 왜냐하면 일본 애들은 미국 걸 안 받아들였으니까 이거하고 자기 일치를 시킬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이걸 받아들여 버려가지고 믹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자,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알고 이 부분을 봐야 되겠다. 시험 설비에 보면 뭐 방폭 설비에 대해서 논하라. 몇 년 전에 뭐 드디어 나왔어요. 작년 지작년인가요? 뭐 디비전 1과 그룹 1과 뭐 클래스 1, 2에 대해서 논하라. 뭐 이렇게 나오는 전기 방폭의 설비에 대해서 논하라. 이게 단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전기 방폭 설비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안 돼요. 문제는 이 전체적인 그 흐름을 보고서 이 답안지를 써 내려가야 그 답안지가 정말 훌륭한 답안지가 되는 거지. 부분적인 파이핑에 뭐 실링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지엽적인 얘기거든요. 그것도 또 완벽하게 모르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방폭의 기본적인 대책으로는 어떻게 보면 화재 폭발로 발생하는 어떤 조건들을 안 만들어주는 거죠. 조건들을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조치로는 폭발성 분위기 생성을 방지하고 전기 설비를 방폭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 설비에서는 불꽃을 주기 때문에 어떤 리레이가 동작한다 그러면 접점에서 스파크가 일어나죠. 차단기 들어가면서 스파크가 일어나죠. 스위치를 꽂으면 스파크가 일어나죠. 그런 상태에서 여기 폭발 가능성이 있는 가스가 누출되어 있는 경우에 전기의 스파크가 공급이 되게 되면 그건 폭발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근본적인 폭발성 분위기의 생성 방지와 전기 설비의 방폭화에 우리가 관점을 두는 거다고요. 그 생성 방지에서는 폭발성 가스가 누출되면 이걸 빨리 바깥으로 내버리는 문제, 체류 방지를 하는 문제, 그리고 이 부분들이 누설이 안 되도록 하는 문제들을, 이런 문제들을 조치하는 겁니다. 그 전기 설비의 점화원은 완벽하게 어떻게 됐어요? 막아주든지, 그걸 방폭 설비 안에다 넣어가지고 막아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저 에너지로다가 넣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접점이 스파크가 나더라도 착화 에너지로다가 넘어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있어요? 온도가 상당히 올라가는 부분들을, 전열기라든지 저항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다가 장소에 배치해서 별도로다가 빼내서 그 가연성 가스와 면하는 부분을 갖다가 만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인 전기의 점화원을 제거시키는 방법이에요. 그 전기의 방폭의 기본은 실적인 점화원을 격리시키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안전적 방폭 구조를 해가지고 안전도를 증가시키는 문제하고, 점화 능력을 본인적으로 아주 억제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본질 안전 방폭 구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여러분이 대비할 때는 본질 안전 방폭 구조를 대비하면 상당히 근본적인 그 접근 구조에 전부 다 접근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내압 방폭 구조는 이게 이제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있는 부분, 즉 불꽃이라든지 아크 또는 과열 발생이 가능한 부분을 전폐 구조인 안에다 넣어가지고 안에서 만약에 폭발성 가스가 들어와가지고 폭발이 되더라도 그 용기가 이 압력을 견뎌내가지고 파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즉, 예를 들어서 아크가 발생하는 기기, 접점이라든지 개폐류, 스위치류를 안에다 잡아넣어가지고 고르징 시킨 거죠. 지금 어떻게 보여요? 지금 외부에서 가연성 가스가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불꽃이 인가돼가지고 폭발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 이 폭발을 견딜 수 있는 그 내구력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안에 들어오는 가스가 적으려면 어떻게 있어요? 이 가스가 많이 들어와 버리면 이 폭발을 못 견디죠. 그러니까 가스가 적게 들어오려면 이 와이드를 아주 가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길이를, 이 볼트를 채우는 이 랭스를 길게 빼야 될 거예요.
그래야 가스가 좀 늦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최소 규격이 아니라 이것도 보면 최대 규격으로 해가지고 이 랭스와 와이드를 제한합니다. 어떤 가스가 어느 정도의 어느 가스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내압 방폭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유입 방폭 구조는 불꽃이라든지 아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기름 폭발성 가스가 합치될 수 있는 부분을 이 불꽃을 야기시키는 부분들 갖다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함침시키는 부분입니다. 스위치라든지 변압기류 이런 부분들을 기름 안에다 잡아 넣는 부분이고, 이건 전기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이건 이 전기실에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전기실이 들어가 있는 어떤 큰 이런 건물이 있으면은 이 전기실에 큐비클이 있단 말이에요. 전기실에 큐비클이 있는데 여기에 가연성 가스가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가연성 가스가 상당히 항상 폭발성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노출되어 있어. 그래서 스위치가 온오프 하는데 여기서 불꽃이 인가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있어요? 합치되면 폭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큐비클을 항상 양압으로 놓는다고요. 이 컴프레싱을 해가지고, 컴프레서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가연성 가스나 폭발성 가스가 이 안으로 다 못 들어오도록 만드는 거지, 이렇게. 그것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압력 방폭 구조예요. 그러니까 접점이라든지 개폐류, 스위치류, 이런 전동기류, 가스 검지기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게 되면 유입 방폭 구조는 이제 이 그림 이 오일 안에다가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차단기라든지 접점률을 안에다 집어넣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압력 방폭 구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스위칭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아킹이 발생이 되면 이 외부에서 가연성 가스가 일로 들어와가지고 폭발할 수 있으니까 항상 컴프레셔로 바람을 넣어서 이 플러스 압으로 걸어가지고 이 외부의 가스가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압력이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이 가스가 들어서 폭발하니까 상당히 엄청난 사고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압력 경보 장치가 작동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 컴프레셔가 만약에 고장이 나서 가동을 중지한다든지 하면은 이 안에 있는 폭발성 가스라든지 혼합 가스를 별 바깥으로다가 빼는 작업들을 해줘야 된다든지 이런 비상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증 방폭 구조는 지금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요, 이렇게, 스위치류를 만약에 이쪽에다 집어넣고요, 이쪽에 집어넣고, 여기서 작동을 한다면 작동을 여기서 이렇게 한다는 회를 하면, 이 부분을 격리시킨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함에서 격리시켜가지고, 요것이 인정하는 게 위험지역이라 그러면 요 발생될 수 있는 아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격리시켜 놓은 거예요. 요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안전증 방폭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권선, 접점, 단자 같은 경우를 정상 운전 중에도 이게 부분을 갖다가 이거를 어떻게 돼 있어요? 다른 데다가 격리시키거나 안전도를 증가시켜가지고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갖다 조금 더 안전도에 대한 부분을 증가시켜 놓은 부분이죠. 요것은 이제 좀 좀 비싸지 않은 값싼 돈을 들여가지고 방폭 설비를 좀 하겠다는 취지로 이것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질 안전 방폭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방폭 구조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방폭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썼는데 가장 중요한 방폭 구조다.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하게 되면 가장 이 본질 안전 방폭 구조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질 안전 방폭 구조는 글자 그대로 아주 불꽃 점화원 시험에서 확인된 착화 에너지 이하로 모든 설비를 아주 근본적인 점화원이 발생이 되더라도 폭발이 안 되도록 약전 소세력으로 해가지고 집어넣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적인 배리어를 산다고 하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설비죠. 그래서 방폭 설비에서는 아주 가장 신뢰가 높고 그 다음에 초기 투자비가 큰 방폭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가격으로다가 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설비에 대한 초기 투자비를 상당히 많이 다운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 안전 방폭 구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안전증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어떻게 있어요?
단자 및 접속함, 농용전도기, 조명기구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폭발이 없도록 이 부분을 이쪽으로 갖다 놓은 겁니다. 여기서 폭발이 일어나지 않고 여기서는 이 농용전도기 단자에서 불꽃이 되더라도 이쪽에 가연성 가스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폭발이 안 일어나도록 한 거예요. 여기다는 전기적인 배려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위치를 좀 단데다가 그 안전한 지역으로 옮겨놨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안전 방법 구조는 보시면 중간에 배려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배려가 있다는 얘기는 위험 장소고 어떻게 있죠? 여기에 높은 전압이 인가되면 이것도 전기적인 배려죠. RC 소자라든지 뭐 제너 다이오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 강전류에 대한 전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위험 장소에 약전이라든지 약한 전압으로 다 공급이 되도록 하는 부분이 본질 안전 방법 구조거든요. 저 외부에서 펄트가 발생이 되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이상 전류가 들어가 버리면 여기서 바이패스가 돼가지고 바로 밑으로 흘러가 보도록 이쪽 안쪽에 들어갈 수 없도록 배리어를 쌓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지금 이 그림은 저 변압기를 통해 가지고 이 모터에 삼상 전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모터의 안에 여기가 만약에 가연성 액체가 있거나 폭발 액체가 있는데 옆에 어떤 스위치가 있어요. 이것이 이 폭발성 액체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전기적인 배리어를 놔가지고 어떻게 있어요? 상당히 소세력의 전원을 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설령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폭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게 그 본질 안전 방법 구조거든요. 즉 본질 안전 방법 구조는 이게 전기적인 배리어를 반드시 거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본질 안전 방법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위에 이제 특수한 방법 구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일반적인 이제 방법 구조에서 제외된 특수한 것이 있을 수 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를 좀 스탠바이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뭐 내압 방법 구조다, 압력 방법 구조다, 유입 방법 구조다, 안전 증이다, 본질 안전이다, 특별 방법 구조다. 이런 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이거야. 보통 수험생들 보게 되면 무조건 이거를 그냥 뭐 외우는 식으로 하는데 이게 어디 들어가 있어요? 이거 어느 코드에 어디에 위치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거든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이게 어디를 지금 그거 어디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어느 코드에서 어느 나라 코드에서 어디에서 그렇게 분류하는 겁니다. 하면은 그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디 코드에 어느 코드에 해당이 되는지 어느 분야에 해당이 되는지를 모르면서 이 내용을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 장소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오브 로케이션 분류를 좀 봐야 돼요. 즉 여기서는 뭐예요? 폭발성 위험성 존재에 따라서 0종과 1종과 2종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미국이나 미국 NFPA와 API에서는 0종, 1종, 디비전 1, 2, 뭐 클래스 1, 2 이렇게 나타나지죠? 그래서 이거를 비교해서 본 부분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0종 장소라고 하는 거는 이게 존 제로라고 하기도 하고 1종 장소를 존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폭발성 분위기가 항상 아주 계속 발생이 되고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염려가 있는 장소고 이것은 보통 상태에서 폭발성 분위기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1종 장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2종 장소는 이상 상태에서만 그러니까 어떤 기일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고 벤틸레이션 팬이 정지했다든지 뭐 밸브에서 이상이 새어났다든지 이렇게 이상 상태에서만 폭발성 분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가 2종 장소예요. 그러면 이거를 비교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속적 위험성이 있는 분위기가 유럽의 IC나 유럽에서는 존 제로, 통상 상태에서 간헐적 위험성 분위기가 있는 것이 존 1, 이상 상태에서만 위험성 분위기가 있는 것이 존 2입니다. 그러면 한국과 일본은 이걸 0종 장소, 1종 장소, 2종 장소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두 개를 합쳐가지고 디비전 1, 이 존 2를 디비전 2로 얘기합니다. 프랑스나 이태리는 이건 디비전 2, 디비전 2로 얘기하고 있고요. 이건 어떻게 돼요? 유럽 방식이라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은 디비전 1, 디비전 1. 이건 디비전 2로 얘기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건 똑같은 디비전, 이 미국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이제 이걸 영종장소, 일종장소, 이종장소로 해놓으니까 이제 한국도 이제 이걸 똑같이 영종장소, 일종장소, 이종장소로 해놨거든요.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비교해서 보면 또 어떻게 되냐면 방폭구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방폭구조의 심볼을 내압은 D로 나타내고 프레스, 압력은 P로 나타내고 안전증은 E로 나타내고 본질 안전은 IA나 IP로 나타내고 유입은 O로 나타내고 스페셜은 S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에 들어가느냐? 존 1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존 1, 디비전 1, 일종장소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분류가 된다고요. 그래 영종장소에는 본질 안전 방폭 구조밖에 못 쓰는 겁니다. 여기서는. 여기 영종장소에는 본질 안전 방폭 구조밖에 못 써요. 그 존 1에서는 여러 가지 방폭 구조를 분류해가지고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미국에서는 이거보다 더 강화되어 있는 디비전 1, 2, 그 다음에 클래스 그룹으로 다 나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한국에서도 이 분류로다가 설치된 데가 있고, 이 분류로다가 설치된 데가 있고, 이렇게 두 개 나눠서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 내용을 한번 또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미국의 NFPA에서 정한 그 위험 장소를 갖다가 위험을 등급을 분류하는 걸 보면 어떻게 하냐면 영종장소, 일종장소, 이종장소라도 어떻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게 영종장소라도 어떤 가스를 썼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에? 이게 아세틸렌을 썼느냐, 아세틸렌을 쓰는 영종장소냐, 이게 수소를 쓰는 영종장소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스에 따라서 착화 에너지가 다르고 폭발력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는 국제국에는 그게 안 돼 있어. 에? 그런데 어떻게 있어요? 지금 이 미국 NFP에서는 어떻게 있어요? 이걸 가스에 따라서 이제 그룹으로 변합니다. 그룹으로 분류해놨어요. 그래서 그룹 A는 아세틸렌, 그룹 B는 수소, 그룹 C는 일산화탄소와 에틸렌, 그룹 D는 가솔린, 벤젠, 에틸, 알코올, 에탄, 그룹 E에서 G까지는 분진. 그래서 그룹 A, B, C, D, E로 이렇게 가스에 따라서 이제 어떤 디비전 1이냐 클래스 1이냐를 떠나가지고 어떤 가스를 쓰느냐에 따라서 일단 그룹으로 나눠놓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장소에 따라서 이제 클래스로다가 이제 정리를 또 합니다. 클래스는 어디냐면 인화성 가스나 증기를 사용하는 데는 클래스 1으로다가 분류하고 가연성 분진을 사용하는 데는 클래스 2. 그리고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섬유 또는 솜 부스러기 같은 경우는 클래스 3로다가 이렇게 세분화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대상 물질에 따라서 그룹과 클래스를 아주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놓은 것이 NFPA에서 제정한 NEC에서 정한 이 위험 등급에서의 분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디비전으로 또 다시 세분화하죠. 그래서 디비전 되는 세분화하는 내용을 보면 또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에 디비전으로 결정하는데 디비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디비전 1과 2로 결정한다고요. 그래서 건축정비설비 기술사 시험 문제, 과정에서 시험 문제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왔냐면 디비전과 그룹과 클래스를 분류하고 설명하라 이렇게 뜬금없이 없이 나왔다고. 그러면 뭐예요? 거기서는 NEC라는 얘기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험생이 그걸 아는가 모르는가를 보는 거죠. 에? 그 시험 문제를 낸 사람은 그걸 설명 안 한 겁니다. 이게 벌써 그러면 어떻게 그걸 아는 사람은 아 이게 IC 규격이 아니라 NEC 규격에서 의한 거구나. 그러니까 시험 문제 첫 모두에 나가야 돼요. 아 이건 IC가 아니라 NEC에서 정한 그 위험 등급을 분류한 거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디비전 1, 2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죠. 디비전 1은 정상 상태에서 인화성 가스나 증기가 존재하는 장소가 디비전 1이고 비정상 상태에서 인화성 가스가 존재하는 거는 디비전 2예요. 그럼 보세요. 만약에 여기 어떤 이런 집이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집이 있고 여기 이 경락고가 이렇게 있어요. 경락고. 여기 비행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정비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있어요? 이 비행기 경락고에서 정비를 하게 되면 여기 휘발유가 항상 누유될 수 있죠. 그러니까 정상 상태에서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휘발유가 항상 누유될 수 있죠. 밑에 흘러내려올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돼요? 디비전 1이야, 이게. 어?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뭐 이게 휘발유 통이 있다고 싶시다. 여기 휘발유 통이 있는데, 이 정상 상태에서는 여기에 절대 휘발유 통이 나오면 안 돼. 안 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비정상 상태,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만, 고장이 났을 때만 나올 수 있어.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디비전? 이게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디비전 1일 때도 이게 어떻게 돼요? 그룹 A 가스를 쓸 수도 있고, B 가스를 쓸 수도 있고, C 가스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돼요. 이게 클래스 1이 될 수도 있고, 클래스 2가 될 수도 있죠. 에? 아주 이렇게 세분화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디비전 1 결정은 어떻게 하냐? 여기에서, 묻는 거에서 1, 2, 3, 4, 5, 6에서 한 가지만 예스가 되면 이건 디비전 1입니다. 즉, 정상 작동 상태에서 발화성 대기 혼합가스가 존재할 수 있냐? 여기 노다. 그런데 정비 유지 관리에 인해 가지고 이게 발생할 수 있냐? 예스. 그럼 무조건 여기는 디비전 1이라는 얘기지. 에? 그럼 뭐 지표면 위에 공간이나 영역에 공기부터 가벼운 전기가 축소될 수 있냐? 예스. 여기서 5, 6가지 묻는 거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예스가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디비전 1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디비전 2는 4가지 질문 중에서 한 가지만 예스가 되면 이건 디비전 2다 이거예요. 어? 부적절한 환기시설이 가져가지고 이 배관 시스템이 가연성 물질을 함유할 수 있느냐? 뭐 트렌치 배관 또는 덕트 등으로 인해 가지고 디비전 1 장소에서의 인접하거나 노출이 되어 있는가? 뭐 기존의 환기를 이용하는 경우에 환기시설의 고장이나 비정상 상태에서 동자로 발화성 대기가스가 허용될 수 있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이런 집이 있어가지고, 여기 환기 팬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가스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근데 환기 팬이 항상 돌아가지고 이게 항상 나가요. 이렇게 후드가 여기 설치돼가지고, 여기 절대 가스가 발생이 될 수가 없어. 근데 이 팬이 고장나면 어떻게 되죠? 고장나면 바깥으로 내뿜지를 못하니까 이 가스가 이 바깥으로 이쪽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디비전 2가 되는 거예요. 여기 디비전 2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존별 분류는 어떻게 돼요? IEC 시스템은 서로 다른 위험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3가지 존을 나타내. 지금 여기까지는 뭐예요? 여기까지는 미국 겁니다. 미국 NEC. 에? 미국 NEC에서 어떻게 돼요? 그룹으로 나타냈죠? 디비전으로 나타냈죠? 클래스로 나타내가지고 세분화해서 나타냈단 말이에요. 어디 뭐를? 위험성 장소를, 위험성 물질을 이렇게 나타냈는데 지금 IC에서는 서로 다른 위험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3조로 나타냈죠? 그래서 영종장소, 뭐 우리는 영종장소, 1종장소, 2종장소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돼요? 존재로는 폭발성 가스가 계속 존재하는 영역. 이 존화는 이건 폭발성 가스 또는 혼합 공기가 정상 상태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곳. 존2는 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만 나타나서 짧은 시간에 영역하는 것.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 휘발유 통이 있으면 휘발유가 여기 들어가 있다. 그러면 휘발유 통 안에는 항상 위험성 가스가 존재하죠. 그럼 여기 존 제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출이 돼가지고 정상 상태는 누출이 안 되는데 발생을 갈 수 있는 것이 이거 존 1이에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돼. 이게 이 배출되어 여기 존재할 수 있거나 여기 고일 수 있거나 이렇게 되면 존 2가 됩니다. 이게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1 존 제로는 조금 전에 얘기한 저장 탱크 안의 내부를 얘기합니다. 주로 증발기, 반응기, 저장 탱크. 클래스 1과 존 1은 이 클래스 존 제로 근방에 인접한 곳에서 발생되는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어떻게 있어요? 여기 고장이 유발이 돼가지고 전기가 발화환이 돼서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여기가 클래스 1과 존 1이고 클래스 1과 존 1 인근 지역에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클래스 존 2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날성 가스나 전기의 발화성 농도가 정상 상태에서는 없지만 발생하면 짧은 시간이라도 존재할 수 있는 장소. 그래서 이렇게 IC 규격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6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 3가지인데 존을 3가지로 포함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 6가지로 나눠 놓을 수 있고, 지금 미국은 그룹으로 나타냈죠? 디비전 1, 2로 나타냈죠? 클래스 1, 2, 3로 나타냈지. 이렇게 나타낸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비교해서 보게 되면 한 표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해 놔야 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IEC에서 설명하는 문제하고 NEC에서 설명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IEC에서는 존 제로, 존 1, 존 2라고 그런다. 아까 배웠죠. 방폭 구조의 설비는 존 1에서 얘기다. 이게 있어요. 존 제로에서는 반드시 본질 안전 방폭 구조만 얘기된다. 온리 본질 안전 방폭 구조만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NEC에서는 클래스 1과 디비전 1으로 해가지고 이 존 제로와 존 1을 포함했는데 이 클래스 1과 디비전 1은 이건 존 제로급입니다. 왜? 본질 안전 방폭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측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미국 NEC는 IC급보다 아주 강화되어 있다. 여기는 어떻게 있어요? 존 1은 여기서 일반 오일 방폭 구조라든지 안전정 방폭 구조라든지 파워 필링이라든지 뭐 이런 본질 방폭 구조는 우리는 여기서 할 수 없다는 거죠. 예? 클래스 1 디비전 안에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1로 가라는 얘기야. 클래스 1 디비전 2로 가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NEC가 IC보다 방폭 구조가 상당히 강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 아주 비교해서 아주 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거를 이 IC와 NEC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얘기하는 방폭 구조의 종류는 IC에서 존 1에서 항상 분류하는 부분이다 이거야. 예? 그래서 IC에서 존 제로는 본질 안전 방폭 구조밖에 없다. 미국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클래스 1 디비전 1에서 존 제로의 영역의 등급에 맞는 본질 안전 방폭 구조를 행하도록 하간다. 이겁니다. 그것이 아주 대표적인 그 아주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기에 대한 방폭 배선에 대한 문제들은 제가 그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전기 방폭 구조의 적용 범위, 구분에 대한 설비의 유의사항, 이 문제도 이제 일단 일반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얘기고, 전기기에 대한 설치 위치에 대한 문제, 이것도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설치에 관한 고려사항도 별도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 저하 방폭 구조에 대한 방폭 설비도 일반 사항을 제외하고 보면 내압 방폭 구조 이외의 방폭 전기 인입구는 이제 여기다가 실링 피팅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실링 피팅을 해가지고 컴파운드로 밀봉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다가 NEC에서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을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단자대에서 절연 처리하고 헐겁지 않게 견고하게 이런 것들은 다 일반적인 얘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압 방폭에 대한 금속관 배선은 나사 결합은 보통 5번 이상의 결합으로다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드를 5번 이상 끼워야 되고 이것이 캐플링에 의해서 전선과 상호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완벽하게 접속이 행해져야 되고 이것을 일단 그 파워 피팅으로다가 해가지고 컴파운드로 해가지고 채워지는 그런 조치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그 내용도 이제 몇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링을 뒤에서 우리가 보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링 피팅 내에서는 전선관이 접속이나 분기를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뭐 54mm짜리가 되고 15m를 넘는 경우에는 15m에다 하나씩 실링 피팅을 하고 54mm짜리 이상의 전선관로에서는 뭐 박스로부터 45cm 이내로 접근시킨다는데 이것도 어떻게 돼 있어요? 이 클래스 1이냐 뭐 디비전 1이냐 클래스 2냐 디비전 2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게. 에?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으로다가 뭐 이 54mm 뭐 이렇게 되는 건 45cm 이내로 다 돼야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로 가지고 가면서 뒤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 설명한 것이 54mm 전선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5cm 이하에다가 실링 피팅을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54mm 이하가 되는 것들에 대한 전선관은
실링 피팅이 필요 없다는 건데 이것도 획일적으로 실링 피팅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없는 게 아니고 이 장소가 어느 장소에 놓여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컴파운드 실링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 드레인 피팅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여기에 뭐 이 수분을 제거해야 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말로 가지고 설명이 안 되고 그림 가지고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그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컴파운드 실링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건 왜 하느냐, 그 내용을 가지고 뒤에 내용을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해보도록 합니다. 이 실링 피팅은 왜 필요하냐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기 위험 지역이고 여기 위험 지역이고 여기는 비위험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배관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배관이 설치가 되어 이 안에 전선이 통과를 했는데 여기에서 비위험 지역에서 만약에 스파크가 나거나 이 전선이 단락이 생겨가지고 불꽃이 이리로 전달이 돼버리면 이쪽에서 폭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이프의 중간에다가 실링을 놔가지고 컴파운딩을 충진을 시킨 다음에 이 불꽃이 이쪽으로다가 이동을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에? 그래서 이건 종용이라는 거 수직으로 쓴 거예요. 수직으로. 파이프가 수직으로 쓴 경우에요. 그러면 여기에 주입구 나사를 풀러가지고 이 플러그를 풀러가지고 이걸 풀러서 여기에다가 실링 컴파운드를 충진을 시킵니다. 충진을 시켜가지고 이 다시 나사를 갖다 플러그를 막아놓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굳어요. 굳어가지고 실제 위험 지역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위에가 위험 지역일 수도 밑에가 위험 지역일 수도 있는데 일단 어떤 불꽃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는 세 가지 절연 전선을 놔가지고 이거 두 가지 절연 전선을 놔놓고요. 지금 그 형태를 조금 다른 형태로 나눈 형태를 두고 보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회연이다. 이건 어디에 있어요? 파이프가 옆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옆으로. 옆으로 가 있는 경우에 여기 실링 피팅을 놔가지고요. 이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마개가 옆에서 따가지고 이걸 따서 여기다 컴파운딩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수직으로 하는데 수직이 아니고 옆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파이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중간에 이렇게 이 피팅을 넣는 거죠. 컴파운딩을. 그리고 조금 전에 뭐를 얘기했냐면은 저기라 드레인 피팅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파이프 내에서 수분이 응축을 해가지고 거기서 수분이 발생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물을 갖다가 이 수분을 갖다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장소의 피팅은 이런 피팅을 써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실링 컴파운드 여기 해놨는데 여기 해가지고 일단 불꽃이 이쪽으로 전달을 못하겠어요. 근데 이쪽에가 만약에 물기가 생겨요. 물이 생기면 이 물이 이렇게 빠져서 이쪽 뒤로다가 드레인 코크가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파이프가 말이에요. 파이프가 여러분들 이게 숨을 쉬죠. 어떻게 숨을 쉬냐면은 만약에 이걸 안 했다고 칩시다. 여기다 해놨어요. 해놨는데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간다고 그래요. 그럼 계절에 여기 안에 여름에는 팽창이 되어 있다가 온도가 뜨겁다가 가을로 가면서 여기서 이슬이 맺히겠죠. 이 안에서 이슬이 맺히면서 이 수분이 발생이 되고 여기서 물기가 발생이 되면서 어떻게 있어요? 이 파이프 내에는 별도의 외부에서 물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물기에 젖을 수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이 방폭설비 쪽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죠. 이렇게 되니까 이 물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이걸 파이프가 숨을 쉰다고 그러는데 호흡하면서 발생된 이 수분을 드레인할 수 있는 드레인 실링이 필요한 경우에는 드레인 코크가 있는 이 실링 피팅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위험 장소에 지금 이쪽에 놓을 수도 있고 이쪽에 놓을 수도 있고 한쪽에서 실링 피팅을 놔가지고 하고 이것이 54mm짜리 이상 되는 경우에는 45cm 이하에다 실링 피팅을 하라는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단편적인 그림이고 지금 보면 이 NEC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안에 아킹 디바이스가 있다. 아킹 디바이스가 있다는 얘기는 불꽃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장치가 안에 들어가 있어. 클래스 1과 디비전 1와 클래스 1, 디비전 2에서 쓰는 장소인데 이런 경우에는 3인치,
1과 4분의 1인치, 3과 4분의 1인치인 파이프도 양쪽에 18인치 맥시멈 안으로 해가지고 실링 피팅을 양쪽에 다 설치하는 거예요. 왜? 불꽃이 이쪽으로다가 번져 나가지 말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 안에 탭이라든지 스파이스에서, 그러니까 접속을 했어. 전선 접속이 안에가 있어. 이런 경우에는 3인치 이상만 양쪽에다가 실링 피팅을 하고, 3인치하고 2인치 램 부분을 하고, 3과 2분의 1인치나 이게 적은 거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여기에는 어떻게 있어요? 엔클로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접속 장소도 없고 아킹 발생 장치도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다가 실링 피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파이프가 이 공기 숨을 쉬면서 이 안에서 수분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거 경사로 해가지고 이거를 수직으로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이런 자료들이 일반 국내 책에는 없습니다. 이게 제가 그 번역한 지금 미국 NEC의 그 스텔컵 전기설계 핸드북에 보면 여기 21장에 위험 장소 해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고 아주 구체적인 그림을 들어가지고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방폭 설비에서 좀 더 이해를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 책의 21장을 보게 되면 아주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서 한 내용을 여기다 제가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보세요. 만약에 우리나라 그 일반 책들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 방폭 설비가 되어 있으면 배관을 했다. 여기에 담장이 있고 여기 안전장소고 여기 위험장소다. 그럼 여기다가 실링 피팅을 여기다만 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까 본 것처럼. 지금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어떻게 돼요? 이걸 경사를 줘야 돼, 경사를. 파이프를 경사를 해가지고 실링 피팅을 여기다 설치하고 여기에 이 앵커조가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이 실링 피팅도 되어 있어요. 배에서 드레인 거를 만들어놔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물기가 발생이 되면 빠져서 이쪽으로 빠지도 이렇게. 예? 그래서 어떻게 있어요? 여기에서는 전부 다 드레인을 위해서 파이프를 밑으로다가 내려가지고 여기에서 드레인을 시키는 실링 피팅을 여기다 놔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실링 피팅을 여기다 놔가지고 드레인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no ceiling required here. 여기에 실링이 필요 없다 이거죠. 예? 이런 경우에 그런데 어떻게 있어요? 지금 만약에 이게 장소가 이 안에 케이블이 어떤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방폭 설비에서 지금 사용되는 설비가 어떤 설비냐에 따라서 여기서 실링 피팅을 뭐 10인치 이내에다가 실링 피팅을 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는 뭐 멀티 컨덕터 케이블을 썼을 때는 여기는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실링 피팅을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가 상황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달라지는 거지 획일적으로 그 일반 국내 책을 보면은요. 어디 보면 모르는 사람이 책을 쓴 거지. 모르는 사람이 책을 썼으니까 어디에서 그냥 방폭 설비다 그러니 그림 하나 따다가 딱 설치해 놓은 거예요. 예? 이거 안 돼. 그렇게 되면.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경우에 따라서 상황이 다 다른단 말이에요. 굉장히 여러 상황으로다가 비교했기 때문에 그 책 쓴다는 게 그 쉬운 게 아닌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실링 피팅도 드레인용을 써야 되는 경우, 안 써야 되는 경우를 우리가 비교해서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안전, 방폭, 금속관의 배선에 대한 부분들은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고 케이블 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내용들을 놔놨어요. 이제 그 비트 내에 뒤에서 이제 바로 그림이 나오겠습니다만 이 비트 내에 그 케이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전선과 같은 경우는 이 전선은 전선관을 통과하지만 그 케이블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있어요? 어떤 비트를 통해 가지고 위험 장소와 비위험 장소를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위험 장소고 여기 안전 장소인데 그 드라우를 통해 가지고 그 땅에 드라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있어요? 케이블이 이게 지나갈 수도 있죠, 이쪽으로. 여기에 이제
그 드라우 내에 실링 컴파운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실링 컴파운딩을 하더라도 이 곡률 반경을 제한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박스 내에서 실링 피팅을 하는 방법은 이제 박스 내에서 하는 방법은 이제 케이블인 경우에 이 오픈 이 부분을 오픈을 해가지고 실링 컴파운드를 채운 다음에 이 위에 덮개를 갖다 덮는 방법을 쓰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트렌치 이 케이블이 이렇게 트렌치로 갈 때 케이블이 가면 여기 이제 곡률 반경이 이게 급격히 꺾어지면 안 된다는 건 얘기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가 모래라든지 이런 부분에다가 채워서 이쪽에 어떤 불꽃이 이쪽으로다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쓰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비트에서 케이블 실링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와서 런에서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라든지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라든지 할 때는 여기에 모래를 충진을 하거나 뭐 이 컴파운드를 충진해가지고 실링 피팅을 하죠. 그러니까 이 곡률 반경이 어떤 제한 내에 들어가라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동 전기기기의 배선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및 국제 방폭 전기 안전 기준을 비교해 보게 되면요. 지금 국내 방폭 기준은 IC를 주된 근거로 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공장은 왜냐하면 예시가 아주 IC는 빈곤하단 말입니다. 상세하지 못하고 그 기준이 상세하지 못하고 예시가 빈곤하 IC가 기준이 빈곤하다 보니까 NFPA에서 제정한 NEC나 API 기준을 따랐어요. 그래서 국내의 인용 기준을 보게 되면 IC19의 제로는 국제 기준인데 이게 상당히 빈곤하단 말이에요. 예, 구체적이지를 못해. 그러니까 방폭 기준을 어디 했어요? NFPA, IC 이거 따랐고 API, NEC 해가지고 노동부 고시에서는 이 세 개를 다 달았어요. 근데 국제 기준이라고 했지만 이 예시가 거의 없어요. 그냥 미국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노동부 고시가 전부 다 미국 거예요. 그래서 방폭 기계 기구 선정에서에 대한 설치 유지에 관련된 지침은 또 일본 거로 들어가 있어. 예, 그런데 대부분 이제 미국 거를 추측을 해가지고 일본 거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유럽, 일본이 어떻게 보면 믹스가 되어 있다는 부분을 제가 얘기한 겁니다. 미국과 유럽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럽이 이게 되게 IEC 코드고 미국은 NEC 코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래스 그룹으로 다 나눠져 있고 그래서 여기 어떤 알코올이라든지 벤젠, 뭐 에틸렌, 뭐 하이드로겐 이거 또 어떤 것들에 따라서 이 가스에 따라서 그룹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 클래스 1과 디비전 1, 2로 다 나눠졌고 여기에 내압 방폭 구조, 유입 방폭 구조, 본질 안전 뭐 이렇게 쭉 볼 수 있었어요. 일본은 지금 이거를 DOPEIS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져 있고 유럽에서는 지금 어떻게 있어요? 내압, 유입, 뭐 내압, 프레임, 본질 안전 방폭 구조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아주 일본과 미국, 유럽 쪽에 나누는 부분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국외의 그 위험장소 분류한 부분을 보면 아까 얘기한 그 내용이 다시 한번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 정리를 지속적인 위험과 간헐적인 위험과 이상상태 위험에 대한 부분을 다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일본 그 전설공업협회에서 나온 그 폭발성 분위기 발생에 따른 위험도를 나타내는 그 테이블이 아주 잘 돼 있어서 제가 인용을 좀 했는데 지금 이 책은 저희들이 지금 저작권 협의가 돼가지고 조만간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 제로와 존 1, 존 2로 보고 아주 안전한 지역으로 봤어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가연성 가스의 방출 지속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주 긴 경우에 중간 아주 짧은 경우죠. 그럼 이건 아워입니다. 시간별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one day, two day, one week, two week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짧은 시간이라도 0.5시간이라도 어떻게 돼 있죠? 이것은 그 가연성 가스의 그 방출 빈도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적단 말이에요. 적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8분의 1 뭐 만스예요. 이건 2개로 가는 거고
이거 위익수로 하고, 이게 대이니까 이게 상당히 적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이 폭발성 분위기가 100%라면은 짧은 시간이라도 무조건 영영장소로 가는 거죠, 이게. 예? 폭발성 분위기가 100%라면. 그러니까 폭발성 분위기가 100%에서 돼 있어요. 보통 50%에서 50%가 조금 넘어가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한 70%인데, 70%에서 0.1% 이 범주 내에 들어가면서 이 조건에 들어갈 때 1종으로 가고, 그리고 폭발성 분위기가 0.1% 이내에서 0.01% 이내로 가면 2종 장소로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주 이것도 상당히 그래프를 잘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방폭 설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실링 피팅의 한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개를 열고 컴파운딩을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이쪽에다가 채워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방폭 설비를 항상 IC와 NEC를 비교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시고 보시고요. 이걸 정리하시면은 아주 방폭 설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규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방폭 설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시고자 하는 분들은 제가 번역한 전기설비 핸드북, NEC 핸드북의 21장을 참고하시면은 아주 그림과 설명을 자세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완벽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방폭에 대한 관련 요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